자, 지금 시간이 10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 24분입니다.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오늘 새벽, 좀 전이죠. 좀 전에 발렌시아 대 레알 베티스 경기에서 0대2로 졌어요. 이강인 선수는 교체 출장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황마라가 또 중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전화 연결을 해볼 거예요. 지금 덕현이는 파주에 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왜 황덕현 안 나오냐, 밉상이어서 짜증났었는데 안 나오니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덕현이가 이제 올림픽 대표팀 소집 때문에 파주에 가 있어가지고 영상이 최근에 좀 못 나오고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덕현이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림마라 아니면 우리 함께하는 거니까, 우리 식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이강인 선수 이야기는 그 이전에 한 2, 3일 정도 안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오퍼가 왔다. 그리고 재계약을 지금 이강인이 거절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이 스페인 언론에서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스페르 데포르테에 실린 기사를 보면 이 발렌시아의 감독 하비 그라시아는 팀의 스쿼드를 강화하고 싶지만, 근데 전체적인 인터뷰를 보면 본인은 좀 보강을 바라고 있는데 팀의 사정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약간 그거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인터뷰에 이제 은연중에 좀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 팀의 스쿼드를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아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종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그게 지금 당장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스페르 데포르테의 기사를 보면 센터백 디아카비의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이랑 웨스트햄과 링크가 있다. 가격은 2천만 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270억에서 300억 사이 정도의 링크가 있다라는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포워드죠. 체르셰프 그라시아 감독이 잔류를 바라고 있다라는 종류의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강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강인 같은 경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팀들이 관심을 주고 있는데, 현재 이강인의 계약은 2022년까지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구단은 이 정도 남은 선수들에게 보통 재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대로 이번 시즌이 끝나면 1년밖에 계약 기간이 남지 않기 때문에 설사 매각을 한다고 그래도 이적료를 얼마 받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죠. 어쨌든 클럽은 이강인과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선수 본인이 지금 재계약을 보류하고 있고, 기사상에 나와 있는 재계약 거절 이유는 스포츠적인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은 뭐 연방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기사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명확하게 그 기준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카드나스레에서도 비슷한 종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강인은 재계약을 일단 보류, 거절 중에 있고, 이강인이 받은 오퍼들이 있고, 이 에이전트가 클럽에 이 일을 얘기했기 때문에 클럽도 그걸 알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좀 왔다 갔다, 그리고 각자 팬들도, 이강인의 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도 이 발렌시아, 아문투가 되게 오래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 발렌시아 팬분들도 마음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강인에 대한 재능은 더 말할 게 없습니다.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 그러니까 피파 주간 대회에서 골든보이를 최우수 선수상 아니에요. 그걸 수상한 선수이기 때문에 재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니에스타가 나보다 형이지. 한 살 형입니다. 어쨌든 이니에스타도 프리메라 리가 판타지 리그에서 픽을 했잖아, 이강인을.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강인 선수 인터뷰하러 가가지고 이니에스타 씨 이거 베스트 선수가 누굴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강인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자의적으로 넣은 거 아니야. 그러면 확실히 좋은 선수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건 확실한데, 현재 발렌시아 구단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강인만 보시는 이강인 팬들 입장에서는 팀 좀 더 지금 출장 기회를 떠나서, 이 출장 기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아예 주전급으로 더 활약할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여간에 이강인 팬들 입장에서는 떠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이 전술이나 그 팀의 전술이나 감독이랑 어느 선수도 그렇겠지만 궁합이 잘 맞아야 이강인의 어떤 플레이가 더 돋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또 발렌시아 구단 상황이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라리가의 명문 발렌시아의 선골 뉴스란 말이야. 그러면 발렌시아 구단의 상황만 나아진다면 발렌시아에 남는 건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왜냐하면 선골 뉴스라는 거는 팬들도 그렇고 구단 입장에서도 이거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능이 있는 선수고. 근데 오늘 경기를 또 보면 발렌시아 중앙 라인이 박살이 나다 보니까 이강인의 플레이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튼 지금은 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단단하게 뒤를 버텨주고 있고 이강인을 통해서 플레이를 해줄 수 있다면 이강인의 어떤 그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을 텐데 현재 발렌시아 아니 파레오고 코클레이고 다 내보내는데 이러면 중앙을 통해서 뭔 경기를 풀어가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의 플레이를 더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냥 지금 난감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이게 떠나는 게 맞나? 주전급으로 활약할 수 있는 하브리그로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하브리그라는 게 2부 3부가 아니라 유럽 중심부에 있는 빅리그가 아니라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약간 이 중심부에서 벗어난 리그에서 상위권 팀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근데 또 이게 또 갔다가 또 팀이랑 감독이랑 궁합이 안 맞으면 어쩌지? 이라는 걱정도 되고 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는 와중에 오늘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본다면 펠레그리니의 베티스와 경기에서 56분 정도죠. 후반 10분 조금 넘은 시간대 교체가 제이슨이랑 돼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본인의 특기를 보여줬어요. 탈압박도 보여줬고 패스도 보여줬고 스탯만 놓고 본다면 패스는 여러 번 시도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번 모두 다 성공을 시켜서 패스 성공률은 100%고 찬스 메이킹도 2회가 나왔고 키패스도 2회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를 덕현이가 중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덕현이랑 직접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오늘 경기가 좀 어땠는지 한번 연락을 해보죠. 황덕현 해설위원. 네. 지금 전화 연결 바로 가능한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자 일단 오늘 새벽에 고생하셨고요. 네. 그 파주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중계까지 잘 되고 있네요. 네, 뭐 열심히 먹고 살아야죠. 확실한가요? 먹고 살아야죠. 예, 먹고 사는 건 맞는데 이제 그 원래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최근 심경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실 며칠 사이에. 제정신이 아니다. 네, 연휴는 연휴였는데 약간 연휴 같지 않은 연휴여서 거의 쉬지 못하지 않았나. 예. 라는 생각입니다. 그 어떤 상태를 보고 김학권 감독님이 어떤 본인을 좀 조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으시는가요? 그건 당신 생각이겠죠.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강인 선수가 지금 재계약을 좀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거와 네. 별개로 오늘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네, 경기를 이강인 선수 위주로 좀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발렌시아도 그렇고 뭐 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전 좋진 않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베티스 일단 뭐 라인업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베티스가 아무래도 뭐 카날레스라든지 뭐 우리 이날 경기 선발로 나오진 않았지만 뭐 윌리엄 카르발료 같은 그러니까 중원에서 패스를 통해서 좀 장악할 수 있는 유형의 미드필더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라시아 감독의 생각은 중원을 거쳐서 가는 선택보다는 소시에다드전에서 보여줬었던 것처럼 전방으로 한 번에 넘어가는 역습에 의한 과정을 이제 좀 선호를 했고 그에 맞춰서 선발 포메이션을 짜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 측면에 보시면 게드스 나왔고 이제 제이손이 선발로 나왔고요. 최전방에도 조금 더 스트라이커 포지션이지만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가메이로가 이날 막시 고메스의 파트너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는 뭐 점유율도 그렇고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도 그렇고 초반부터 아예 베티스에게 뭐 계속 밀린 경기였고요. 그러니까요. 후반전으로 넘어가서 또 이게 사실 뭐 교체 카드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시도도 해봤지만 이게 한두 번 정도 역습 장면 제외하고는 베티스의 골문을 위협한 장면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시에다드전을 통해서 발렌시아가 꽤 재미를 봤잖아요.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내줬지만 역습을 통해서 결과는 챙겼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또 말라가의 아버지 펠레그리니 감독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그 경기를 보고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 말라가
그라시아의 삼촌, 이 하비 그라시아가 거의 좀 저는 대동소이하게 나왔다고 봐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근데, 그러니까 앞서서 다른 팀이 당했었던 걸 이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인 펠레그리니가 그대로 당해주겠느냐.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그라시아 감독이 좀 패착이라고 보고, 이강인 선수가 나오긴 나왔는데, 측면에 있었습니다. 우측면, 이제 제이선 선수 자리에 이제 투입이 됐죠. 근데 확실히 저희가 뭐 매번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강인 선수는 측면보다는 중앙에서가 훨씬 더 낫다는 게 이날 경기에서도 좀 나온 건, 이따금씩 보여지는 그 좀 탈압박하는 장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게 중앙에서 있어가지고 전방으로 연결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좀 남았었고, 팀 전체적으로 발렌시아가 이날은 압박이 좀 실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티스 자원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이 좀,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조성이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사실 스탯만 놓고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본인의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처럼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중원을 조금 버리고 측면 위주로 역습의 이 어떤 축구를 한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돋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전술과 이 상황은 좀 아니잖아요. 저는 기용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나오긴 나올 건데, 올 시즌도 보면은 기회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선발 출전과 교체 출전 적절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뭐 발렌시아가 사실 이제 올 시즌에 코파델레이 경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리그만 치르는 팀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더군다나 발렌시아가 이제 영입이 또 없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전 이 정도면 이강인 선수가 좀 중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잘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중용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무난한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기존처럼,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사실 마르셀리노, 셀라데스, 여기에 보로 감독 등 거치면서 계속해서 4-4-2 형태를 좀 유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라시아 감독 역시도 메인 포메이션은 4-4-2를 꺼내 들고 경기에 이제 임하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4-4-2 안에서 나오긴 나올 건데, 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이강인 선수 개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저는 사실 약간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는 사실 이강인 선수 본인이 약간 플레이 스타일을 살짝 바꾸던지, 아니면 이제 팀이 이강인 선수를 중앙으로 기용을 하면서 뭔가 뭐 전술적인 변화를 저희가 이제 앞서서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라시아 감독이 유연성이 아예 떨어지는 감독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중앙지향적인 전술도 언젠가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나 이탈리아 쪽에서 지금 링크가 있다고는 저도 오늘 경기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갔는데, 네. 만약에 지금 이런 식의 4-4-2 형태, 그리고 역습 위주의 플레이가 팀의 메인 컬러로 굳어진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굳이 발렌시아에 남는 것만 고집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지금 이강인 선수의 상황은 단기간에 빡빡빡 정해질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황동현 해설위원 본인의 어떤 상황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저의 상황이요? 예. 일단 저는 올림픽 대표팀에 무난하게 합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랩슈형과의 계약 관계도 꾸준히 유지를 하고, 네. 또 개인 사업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거의, 소집 끝나자마자, 브레이크 타임 없이 바쁘게 좀 뛰어다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피곤하셔도, 잠은 죽으면 평생 잔다라는 생각으로,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카스라도 드세요. 네. 자, 덕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덕현이도 역시 지금의 팀 컬러와 이강인 선수의 어떤 부합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이게, 저는 지금 생각나는 선수가 한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에버튼의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 선수 요즘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하메스가 아무리 클래스가 있는 선수고 월드컵 득점왕 출신이긴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최근에 경기를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뛰었던 선수는 아니고 좀 띄엄띄엄 좀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선수의 플레이 성향이라는 것이 아무리 클래스가 높더라도 초반에 좀 고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집중적으로 하메스를 견제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활약이 좀 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도. 근데 하는 거 보면 야 이게 뭐 클래스 아무리 뭐 플레이 스타일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본인이 정점을 찍었던 선수는 그냥 이 리그를 가리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메스 로드리게스를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드는 게 이강인 선수의 클래스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면 리그와 스타일을 따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또 이게 본인과 궁합이 좀 맞지 않는 감독이 있었을 때, 그리고 바이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침이 있었어. 근데 안첼로티와 다시 이 에버튼에서 만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올라가면 어떤 리그에서도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플레이 스타일이 특유의 어떤 본인의 색채가 강한 선수는 감독과의 궁합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미래가 사실 뭐 발렌시아 팬들이든 이강인 선수의 팬들이든 제3자 팬들이든 이강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렌시아 구단, 저는 발렌시아를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아스날과 묘한 그 평행이론이 있어서 되게 좋아해요. 언더독의 느낌도 좀 있는 팀이고, 그래서 발렌시아 구단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좀 바라고 이강인의 이 미래도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좀 좋은 방향으로 풀려갔으면 좋겠다. 지금의 상황은 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체크를 해보고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면 자주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